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수학 교육학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논문 학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학술 논문을 또 투고를 하는 점에서 준비가 많이 준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 조교를 하면서 이제 수업 시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야지 했는데, 두 개 제작하고서 아직까지는 또 그 이후로는 제가 제작을 하지 못했어서 그 부분은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좀 몇 개 쓰면서 이번 촬영을 좀 임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수학 교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나옵니다. 이게 수학 교과 교육론이라는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수학 교육과를 다니시는 학생분들 이거나 아니면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다. 그치만 조금은 요약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필기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 그렇게 해서 한 학자마다 한 두 번의 영상 촬영을 통해 여러분께 제공이 될 것임을 안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브루너입니다. 브루너는 수학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브루너 수학교육이라는 내용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또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교육과정과 지식의 구조, 발견학습, 그리고 EIS 이론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지식의 구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지식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교육의 과정과 지식의 구조, 그리고 발견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과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에 기반을 둔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학생 개개인은 가장 뛰어난 지적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조 중심 교육 과정 또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브루너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스트럭처이라고 하는 구조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5가지 영역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예전 제5차 교육과정이나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도 사용이 됐던 용어입니다만, 지금은 조금 변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중학교에서 다루는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교육과정에서 각 영역이 얘기해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야기가 새수학운동이라고 하는 내용부터입니다. 새수학운동이라고 하는 시점을 잠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새수학운동과 대조되는 내용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백투베이시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새수학운동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나타나는 내용들, 즉 수학을 굉장히 많이 초반부터 다져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집합에서 추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 탄탄하게 기본부터 다져나가기 시작해서 올라나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것이 있었고,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내용이 브루너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나성형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부분 또는 요소가 어떠한 전체를 짜 이룬다.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일을 성립시키는 것 사이에서 상호 기능적인 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내용이 이제 구자 자체가 이제 얽힐 구자를 쓰고 조는 이제 구조조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무언가가 얽혀 있다라는 내용에서 그냥 단순하게 A랑 B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랑 B랑 어떠한 연산이나 아니면 어떤 구조, 함수 때문에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관성을 얘기하고 어쩌면 이제 이것을 대응 관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수학 교육에서 얘기하는 이제 구조에서는 1950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이 구조가 도입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수학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수학 지식이 있고 수학 지식의 구조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와 수의 구조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는 양적의 의미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양적이라고 하니까 음적인 거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음적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양적인 거를 카운터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카운터블이 할 수 없는 것, 즉 언카운터블인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x제곱이 뭐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향후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에서 x의 해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x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정의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실수 범위라는 것으로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치만 이것이 확장되면서 허수가 등장하고 그 허수 단위와 실수를 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또 구조를 만드는 게 복소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합, 셋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수의 구조로 봤을 때는 셋보다 더 큰 의미, 어쩌면 여러분이 토폴로지라는 위상수학을 듣게 됐을 때 셋의 의미와 컬렉션의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셋은 하나의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의 집합이라면 그 집합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뤄나가면서 모아지는 형태를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버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어떤 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수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분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의 구조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아마 바닐레라고 하는 학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닐레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하 사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 사고 수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0수준부터 4수준까지를 의미했었습니다. 사고 수준의 구분을 했었을 때는 0부터 4였는데 이제 편의성을 고려해서 1수준부터 5수준까지로 바꾸기 시작했고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석의 수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준에서도 어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하 학습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통계적으로 바로 빗대어 표현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연수, 실수, 복소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를 가지고 연결을 지어 본다면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조를 가지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이런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결을 통해서 더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지식 자체 내에서 그 지식이 지니는 속성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식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너가 바라본 대수에서 지식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선형대수학이나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은 이제 교과목 명호로 추상대수학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 추상대수학이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해석하기도 아마 다루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수학 내용학에서는 이 부분을 공리라고 따집니다. 공리는 무엇이냐면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공리를 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공리라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더했을 때는 바꿔도 돼. 이렇게 알려준다는 내용이 학습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즉,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라는 내용이 과연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모든 실수 C에 대해서도 포함을 했을 때, 결합법칙 같은 경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와 A와 B를 먼저 곱하게 되는 경우, 이 둘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근데 제가 지금 판서를 잘못한 것이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죠? 이거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내용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브루너의 EIS 이론을 통해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배법칙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이후로, 인수분해 전이죠.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분배법칙이라는 개념을 좀 배우시게 될 거고,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곱셈부터입니다만, 단순히 이제 곱셈을 계산할 때, 초등학생 때는 13 곱하기 5를 했을 때 65가 되는 내용을 3호 15를 먼저 계산하고 10 곱하기 5를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 세로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가로식으로 접근을 했었다면 이 부분 또한 나타날 수는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단순한 공리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이러한 법칙들이 나중에 학습에 있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에서도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구조에서 중요성 이를 브루너는 발견학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과 지식의 구조와는 다른 별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별개의 속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할 겁니다. 하지만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 어떤 예를 들면 자신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효과, 수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용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즉 정의적 영역에서는 내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가지 입장에서 지식의 구조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장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수학 교과의 지식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은 덧셈과 뺄셈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아마 대학생분들은 진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지만 제7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진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명도 이제 십진법과 이진법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다루는 이제 단원이 있었는데, 그때 오진법, 이진법, 십진법은 당연하고요. 16진법도 이야기가 됩니다. 컴퓨터 정보 처리했을 때는 이제 16진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진법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 진법의 개념이 뭐냐면 십진법과 다른 진법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진법과 이진법을 얘기했을 때 십진법은 0부터 9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을 하고, 이진법 같은 경우에는 2이기 때문에 0과 1만을 사용합니다. 즉 숫자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0, 1, 그 다음에 오는 거는 2가 아니라 1, 0입니다. 1, 0 이진법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지식과 기억력인데요. 이 기억력은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는 작업 기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수학 불안을 하면서도 이 워킹 메모리가 등장하고,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 또한 워킹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의 연구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100%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부분입니다. 코사인 x라는 함수를 적분을 했습니다. 부정적분을 한 거죠. 그냥 흔히 이제 기호를 읽을 때는 이제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편의상 읽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 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을 왜 기억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미분의 계산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은 도함수 계산의 역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fx가 sin x일 때 미분을 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코사인 x가 sin x로 가기 위한 부정적분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학 지식과 기억력에는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sin x, 코사인 x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도 예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j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때 전이는 한 가지 수학 개념을 배우고
응용 또는 유사한 수학적 개념을 지닌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전이 상황을 살펴보면 함수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함수는 우리가 양함수, 음함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음함수도 있고 양함수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는 y는 fx라는 내용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양함수를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내용들은 음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동을 만나면, 즉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만났을 때 x, y라는 그 점을 y, x로 대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라는 내용에서 x가 x-a가 될 것이고 y가 y-b가 되는 형태, 이런 내용들을 중등교육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 배우게 될 때는 이를 선형함수가 아니죠. 선형대수에서 1차 변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이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인 지식의 구조와 이해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지식 간 밀접한 관련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브루너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수학학습 내용을 수학적 배경과 구조에 비추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초등 수학 지식과 고등 수학 지식 차이의 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등 수학 지식에서 중등 수학 지식의 그 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것이, 행렬의 개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선형대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행렬조차 배우지 않았던 시절에서는 다변수 함수를 가지고 행렬식을 표현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거를 자코비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코비 행렬이라고 하니까 행렬의 개념을 학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간다는 뜻은 대학 수학에서 해야 하는 그 진도를 못 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대학 수학은 대부분 교육 과정이 없지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대학교 수학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부분을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좋겠다, 중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 이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루게 되겠죠. 근데 교육과정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의 역할이 좀 더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러한 내용을 알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과정은 이제 발견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발견학습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단계가 제시가 되는데, 그 단계를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견학습 모형의 수업 절차이고요. 이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학 자료를 탐색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제시하고 관찰 탐색하는 단계, 세 번째는 자료의 추가 제시와 관찰 탐색, 네 번째는 규칙성 발견과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적용 및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와 관찰 탐색, 자료 추가 제시와 관찰 재탐색인 부분은
이 형태만으로 리사이클 형태가 되고 수학에서 의미하는 반복학습의 형태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하고 개념 정리를 할 때는 교사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탐색한 결과를 통해서 일반화시켜주는 것을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규칙성 발견이 안 됐다, 내지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3번으로 제시를 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추가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열에서 시그마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제곱의 합인데요. 1부터 n까지 있었을 때 k제곱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공식으로 유도하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유도가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일반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규칙성을 찾아보면 좋겠다. 즉, 이 내용은 수열에서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법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개발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꽤나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루너가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죠. EIS 이론, 인지적 표상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과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